자, 23년도 5급 공채 행정법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가 5급 공채 기출문제이다라는 것만 지우고 그냥 이 문제만 순수하게 바라보면요. 우리 2차 보상법규 문제와 100%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토지보상법 내용으로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이처럼 감정평가사 시험이 아니라 타 시험이라고 해도 토지보상법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5급 공채에선 꽤 자주 있고요. 심지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토지보상법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 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법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 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정말 잘 만든 문제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법 논점을 다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논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물음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소물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1번과 3번은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논점이고 소물음 두 번째 물음은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소물음 1, 2, 3이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100% 이해하시고 100%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좋은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 그리고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나 가처분의 준용 여부, 그리고 하자승계 이 3가지 논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하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하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A씨는 A씨에 소재한 갑소유 이마에 대해서 자, 사업 인정을 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 내용 적혀 있고요. 자, 그런데 협의가 불성립해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X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7억 원의 보상금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재결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은 7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갑은 이 사건 토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즉 이의 신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제83조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의 신청했으니까 이의 재결이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이의 재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재결에서는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재결. 자, 이 재결에서 보상금이 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 보상금이 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의 재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는 수용 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대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수용 재결이 있고 이의 재결이 있는데 바로 이 이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소의 대상으로서 적법한지,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이따가 예시사방 같이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갑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본안 판결 이전에 고려할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는 것인데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은 가구제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가구제 수단 중에서는 2가지가 있죠. 집행정지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자,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역시 이것도 이따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음 3번인데 갑은 보상금 산정에 전제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평가 산정에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갑이 보증소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자, 표공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도가하였다. 무슨 말이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표공이 이렇게 있는데
자, 표공이 이렇게 있는데 표공에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위법. 자,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취소 정도의 하자로 보입니다. 또 취소 정도의 하자여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자 승계 논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이 표공, 이러한 표공을 기초로 해서 수용 재결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결정되었는데 자, 나중에 보증서에서 이 표공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곧 표공의 하자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가 되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보증서가 있는데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수용 재결의 내용 중에서 수용 재결의 재결 내용 중에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표공의 하자를 보증서에서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표공의 하자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표공의 하자를 보증서에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보증서 자체가 수용 재결의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표공의 하자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물음은 표공과 수용 재결 사이의 하자 승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음 1번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수용 재결이 있고 이의 재결이 있는데 우리 양자의 관계에서 수용 재결이 원처분입니다.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에요. 자, 요거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부터 늘 강조를 드렸는데 이름이 수용 재결이라고 해서 요 이의 재결의 재결과 동일한 재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처분이에요. 요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수용 재결. 자, 이의 재결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수용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고 이의 재결이 행정심판의 재결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토지보상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물어볼 때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논의해야 될 논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이의 재결의 법적 성질이 이것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이의 신청인지 아니면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이의 재결이 만약에 강학상 이의 신청인 경우에는 얘는 애초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애초에 강학상 이의 신청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의 재결의 법적 성격이 강학상 이의 신청인지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인지를 먼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러한 논의를 먼저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른 시험에서 만약에 자,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자,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떠한 재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재결은 당연히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에요. 당연히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이 나왔을 때는 이 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이 강학상 이의 신청인지 아니면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인지 이 논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사실 FM적이에요. 이게 FM적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논의가 앞에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배점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토지보상법상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이 1번인지 2번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기관 기준설이 있고 불복 절차 기준설이 있는데 판례는 불복 절차 기준설에 따르고 있고 생각건데 내가 봐도 불복 절차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이의 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의 신청 후에 또다시 행정심판을 또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된다라는 점에서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단순한 강학상 이의신청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니까 이 재결은 처분 등에 해당되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논의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논의를 먼저 앞에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대체 어떤 것이 소외의 대상이 되느냐. 물론 그게 본론이긴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반론으로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앞에서 적어 주셔야 하지만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플러스 3점 정도는 더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반론을 쓰지 않은 답안지에 비해서 이 일반론을 앞에 적어 주신 답안지가 한 3점 정도는 더 충분히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짜고짜 본론, 다짜고짜 결론만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주관식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가지셔야 될 습관이에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에는 답만 빨리 구하면 됩니다. 심지어 과정이 틀려도 야매로 풀어도 답만 맞으면 돼요. 그게 바로 객관식 공부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객관식 공부를 해 오시다 보니까 답만 빨리 내는 거에 익숙하세요. 그런데 주관식 시험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관식은 과정이냐 답이냐 양자택일 하라라고 한다면 과정이에요. 주관식은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서술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답안 형식이 자, 먼저 문제점이 옵니다. 지금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제점을 먼저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 문제점과 관련된 일반론을 먼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일반론,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요 일반론 요거를 많이 누락해요. 요걸 많이 누락하고 다짜고짜 곧바로 요거부터 서술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론을 꼭 먼저 적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2차 보상법규 공부하시면서 답안지 쓰시면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로마자 3번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논의 있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현행법상의 태도 여기까지는 그냥 100% 완벽하게 암기해서 똑같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백지에 여러 번 옮겨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자 3번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해도 똑같이 외워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원처분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처분과 재결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어 주시는 것도 역시 플러스 알파예요. 자, 원처분주의의 의의를 적어 준 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조금 더 잘 쓴 답안지, 거의 완벽하게 쓴 답안지는 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무엇인지까지 적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원처분주의에 대한 개념은 거의 완벽하게 적어 주신 거예요. 그런다면 이제 재결주의인데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결, 취소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재결주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제도 중에서 현행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행소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개별법이 바로 토지보상법인데 자, 토지보상법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행정법 문제라면 이 자리에 토지보상법 규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토지보상법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의 규정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 85조 1항 보시면요.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래서 예죠. 수용 재결이죠. 여기서의 재결은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재결이 아니라 법에서 재결이라 하면요.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 말은 원처분이에요.
원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행소법 19조하고 토지보상법 85조 1항 요 두 가지가 모두 와야 돼요. 모두 와서 여기서도 원처분이고 여기서도 원처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현행 법 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과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소외 대상은 무엇이다? 원처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결은 여기 요 이의재결의 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반론을 얘기한 겁니다. 일반론.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개별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별론. 바로 이 문제 사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로마자 3까지는 일반론이었고요. 로마자 4에서부터는 이제 이 문제의 개별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의 재결이 있었고 이의 재결에서 일부 인용되었어요. 자, 보상금이 너무 적어라고 했더니 7억인데 그랬더니 보상금이 8억 원으로 보상금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것을 일부 인용 재결이라고 해요. 일부 인용 재결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일부 인용 재결이 있었을 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겠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처분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개의 처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보상금 7억짜리 처분이 있고 보상금 8억짜리 처분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소외 대상으로 해야 돼? 아니면 요거를 소외 대상으로 해야 돼? 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에 자, 우리 변경 재결이란 말은요. 일부 취소 재결과 적극적 변경 재결을 합쳐서 변경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부 취소 재결은 요거는 양적 축소예요. 양적 축소. 그리고 적극적 변경 재결은 요건 질적 변화입니다. 요건 질적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업무 정지가 6개월이었는데 자, 업무 정지가 처음엔 6개월이었는데 이게 업무 정지 3개월로 바뀌는 게 바로 이게 일부 취소 재결이에요. 양쪽으로 줄어든 거죠. 6개월이 3개월로 또는 3개월이 1개월로 이런 식으로 뭐 과징금이 5천이었는데 3천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줄어드는 게 일부 취소 재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적극적 변경 재결은 질적인 변화예요. 자, 처분이 다른 종류의 처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격 취소가 업무 정지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처분에 질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원래는 자격 취소 처분이었어. 그런데 업무 정지로 바뀌는 거죠. 다른 종류의 처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부 취소 재결은 양적 축소를 의미하고 적극적 변경 재결은 질적 변화를 얘기하는데 다른 종류, 다른 질적 특성을 가진 처분으로 바뀌는 것을 적극적 변경 재결이라 하는데 이 둘을 그냥 합쳐서 변경 재결이라고 불러요. 자, 박균선 교수님 책에서는 변경 재결이라고 부르고 다른 교재에서는 수정 재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 재결이라고도 하고 변경 재결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박균선 교수님 책 표현 따라서 변경 재결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그래서 변경 재결 안에는 일부 취소 재결도 있고 적극적 변경 재결도 있는데 이 둘을 그냥 합쳐서 변경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이 소외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따라서 요건지 무엇이 소외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경된 원처분설이 있어요. 변경된 원처분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학설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학설이면서
하면서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학설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결론은 이걸로 갈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학설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일부 취소 재결과 적극적 변경 재결을 구별하지 않고, 자, 이거랑 양적 축소랑 질적 변경, 이거 뭐 구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둘 다 같은 얘기고 둘 다 어쨌거나 원처분이 변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처분주의 원칙상, 자, 우리 여러분 원처분주의가 뭐였죠? 자,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일반론 얘기했잖아요. 그 일반론의 내용이 뭐였어요? 원처분주의다. 우리 법은 원처분주의인데 원처분주의가 뭐라고 했죠? 원처분을 원칙적인 소외 대상으로 하고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바로 그게 원처분주의였잖아요. 따라서 원처분주의 원칙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당연히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다. 원처분주의 원칙상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고,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7억 원의 보상금이라는 원처분의 모습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있죠? 여러분, 수용 재결에서는 보상금이 7억 원이었지만 이 보상금이 이의 재결을 거쳐서 8억 원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더 이상 7억 원이라는 보상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의 재결을 거치면서 보상금은 8억 원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마치 이거는요, 사람이 얼굴을 성형수술한 거랑 비슷해요. 자, 원래 생겼던 얼굴이 있죠.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고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은 바뀌어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랄까요? 그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얼굴은 바뀌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김철수 씨가 있는데 김철수 씨가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예전 얼굴을 가진 김철수 씨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뀐 얼굴의 김철수 씨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에요. 원처분이 소외 대상인데 이 원처분인 김철수 씨의 얼굴이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죠? 보상금 8억 원으로 바뀌어 있다 이 얘기예요. 보상금 8억 원짜리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게 변경된 원처분설이에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원처분의 모습이 바뀌어 있다. 어떻게 바뀌어 있다? 이의 재결을 거쳐서 보상금이 8억 원으로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바뀌어 있는 상태, 이 이의 재결에 의해서 모습이 바뀐, 즉 변경된 원처분, 우리 이것을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해요. 이걸 뭐 어떤 다른 교재에서는 수정된 원처분이라고도 하는데 뭐 수정된, 변경된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변경된 원처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학설 중에서 원처분설은 없어요. 자, 학설 중에서 지금 총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원처분설이라는 학설은 없습니다. 원처분설이라는 학설은 없어요. 이건 없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변경된 원처분설이 있는 거예요. 변경된 원처분. 왜냐하면 원처분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김철수 씨예요. 자, 소외 대상은 김철수 씨로 해야 돼요. 그런데 김철수 씨가 이미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형수술을 한 상태, 얼굴이 바뀐 상태에 김철수 씨가 소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옛날 얼굴을 가진 김철수 씨는 없어요. 얼굴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원처분주의 원칙상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결로 인하여 일부 취소하고 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말이 8억 원의 보상금. 8억 원의 보상금으로 바뀌어 있는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부 취소하고 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합쳐서 변경된 원처분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견해이고 바로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변경 재결설인데 자, 과거에 있었던 7억 원의 보상금이라는 이 보상금 이
처분은 지금 8억 원으로 바뀌어 있다. 이의 제기를 통해서 7억 원이 8억 원으로 바뀌어 있다. 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통해서 과거에 7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8억 원이라는 이 보상금으로 대체되었다.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얘는 이제 없어지고 대신 요게 있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의 제결에 의한 8억 원이라는 보상금이라는 이 처분이 요거를 대체했다. 따라서 요거는 없고 요것만 있는 거니까 요거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바로 요게 2번 견해예요. 바로 이게 변경 재결설입니다. 자, 이 변경 재결설은 기본적으로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경 재결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 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견해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시중에 대부분의 교재들은요, 요 1번과 2번 견해만 소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 3번 견해가 아예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서는 1번과 2번이 주된 견해로 통하는데, 그런데 3번 견해가요, 바로 이게 박균성 교수님이 택하고 계시는 견해예요. 자, 이 3번 견해가 박균성 교수님이 택하고 계시는 견해예요. 박균성 교수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 박 교수님이 이 3번이 타당하다라고 택하고 있는 견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이라면 요 3번 견해도 무조건 적어주셔야겠다라는 거, 요 3번 견해도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일부 취소와 적극적 변경 재결을 구별합니다.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자,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 말은 곧 요 1번 견해다 이 얘기예요. 일부 취소의 경우에는 요 1번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적극적 변경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거는요, 2번 견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 취소와 적극적 변경 재결을 구별하는데, 자,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1번 견해와 똑같이 가면 되고, 자, 반가로 1번이니까 1번 견해와 똑같이 가면 되고,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2번 견해와 똑같이 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자, 보상금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요거는 일부 취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것이 일부 취소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냐면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피수용자 갑이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금은 10억 원이에요. 내 토지는 10억 원은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3억 원이 부족하다 요 얘기잖아요. 요거는 지금 부족한 게 3억 원이다 요 얘기잖아요. 근데 자, 이의 재결에서 보상금이 8억 원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일부 취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보상금이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그 포지티브한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일부 취소가 아니라 보상금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일부 취소지? 하실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한 관점을 보시면요. 자, 3억 원이 부족하다. 정당한 보상금은 10억 원인데 3억 원이 부족하다. 였잖아요. 근데 3억 원이 부족하다였는데 이제 2억 원이 부족하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그래, 일부 취소의 논리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부 취소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 8억 원으로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자, 적극적 변경 재결은 지금 여기에는 적정하지가 않은데, 이 문제에는 통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 자격 취소가 있었는데 자격 취소가 업무 정지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자격 취소 처분을 대체하는,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니까 얘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요렇게, 그리고 적극적 변경 재결은 요렇게 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가 바로 3번 견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판례는 첫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취소 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 재결, 판례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이 둘로 인해서 감경되고 남아있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고 적격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수용 재결은 누가 있죠? 지금 이 문제 설문 보시면요. 이 수용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했습니다. 요거는 지토위가 했어요. 지토위가 했습니다. 이의 재결은 누가 있죠? 요거는 중토위가 했습니다. 요거는 중토위가 했어. 그래서 만약에 요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때는 피고 적격도 지토위예요. 이 수용 재결을 한 지토위가 피고 적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소 기간이 기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소외 대상이 이의 재결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피고 적격은 역시 중토위가 피고 적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이의 재결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소 기간이 기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적격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피고 적격도 달라지고 제소 기간의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같이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판례는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 원처분청, 그 원처분을 행한 원처분청을 피고 적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검토 보시면요. 행소법 제19조 단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 재결 자체, 자, 이 변경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일부 취소 또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일반론적 결론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안의 해결하면 됩니다. 자, 당초 수용 재결은 보상금을 7억 원으로 했었으나 이의 재결에서 보상금이 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 이 증액되었다가 중요한 의미인데, 자, 증액되었다라고 한 것은요, 이건 피수용자에게 불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진 거예요? 갑시에게 요거는 유리해진 겁니다. 자, 원고에게 유리해진 거예요. 자, 원고에게 유리해진 것은요, 좋아진 거죠?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의 재결로 인해서 갑이 뭔가 더 권익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좀 좋아진 거야. 그래도 네가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넌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좀 나아졌잖아. 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넌 그래도 그나마 요것 때문에 좀 더 좋아진 거야가 되는 것 때문에 야, 이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라고 주장할 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좋아진 거니까. 자, 그래서 보상금이 증액되었으니까 피수용자에게 유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문제에서 별다르게 이 이의 재결 자체에 뭔가 준의 절 형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제시되지 않아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요 1번 문장에서 뭘 판단한 거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를 판단했는데, 자,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거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무엇이 소외 대상이 됩니까? 바로 원처분이죠. 그래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변경 재결로 보상금이 8억 원으로 변경된 원처분이 8억 원으로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하에서 거의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뭐다? 바로 피수용자에게 유리해졌다라고 한 것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유한 위법 없으니까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음 2번의 논점도 최근에 여러 행정법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바로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구제 수단이에요. 이 논점이 최근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갑이 보상금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입니다. 자, 이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에서 본안 판결 전에 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 다른 말로 가구제 수단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도 올려놨는데, 자, 우리가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송이 있죠.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보증소는 여기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보증소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가 있고,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있어요. 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같이 세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같이 세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요, 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돼요. 자, 취소소송은 집행정지가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 규정이 무효등 확인소송도 준용하고 있어요. 결국 이 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항고소송 모두에 다 안 돼요. 모두에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었을 때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 안 돼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선 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이거는 처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분이 없었죠. 부작위 했잖아요. 어떠한 처분을 한 게 아니라 부작위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으니까 집행정지를 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에 속하지만, 항고소송이지만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라는 가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에서는요, 반대로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집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준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고소송은 집행정지는 되고 가처분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당사자 소송은 반대로 집행정지는 안 되고 가처분은 된다. 서로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집행정지도 안 되고 가처분도 안 돼요. 요거 한 가지만 좀 특이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항고소송은 집행정지는 되는데 가처분은 안 된다. 반대로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는 안 되는데 가처분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딱 한 가지 예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집행정지도 안 된다라는 것만, 요것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구제 수단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자, 당사자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집행정지란 이런 것이다라고 의 적어주시고,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가처분은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가처분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의 적어 주시고요. 자,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소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인정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이 아니고 법이죠.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단순 암기사항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지만 가처분은 준용된다라고 결론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보시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항고 소송에서 가처분 인정의 부정적 논거가 되는 가처분의 특례 규정인 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항고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준용이 안 돼요. 그 대신 집행정지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집행정지가 대신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면서요. 얘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가처분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항고 소송은 집행정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러한 집행정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당사자 소송은 또 민사소송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항고 소송은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의 형태가 유사하죠. 자, 항고 소송은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이렇게 싸우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가처분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서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싸운다는 그 구조가 유사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가처분을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소송의 성격이나 구조가 유사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얘기예요. 말이 어려운데 첫 번째보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라고 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은 유사하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처분 제도를 여기에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해결 보시면요. 보증소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므로 행소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잠정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3번은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인데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워낙 자주 출제가 되었고 또 저도 기본 강의나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하자승계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공의 하자를 수용 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하자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표공은 처분이다 라는 거 법적 성질 먼저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용 재결도 처분이다 라는 거 법적 성질 먼저 밝혀주셔야 돼요. 자, 표공과 수용 재결이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왜 언급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자승계의 전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행행위도 처분이어야 되고 후행행위도 처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모두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에서 밝혀준 것이고요. 다음에 하자승계 논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하자승계란 이런 건데 전제 조건은 이렇다라는 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 범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늘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승계는 감정평가사 수험생 치고 모르는 수험생이 없어요. 하자승계는 다 누구나 자기가 전문가고 다 잘 쓰는 논점이에요. 따라서 이 논점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하자승계는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자승계를 남들보다 더 잘 쓰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 이렇게 이 판례를 정확하게 많이 적어주시는 것이 추가 득점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검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승계론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속 명령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 적어주시면 되고 자, 사안의 경우에 전제 조건은 충족한다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인정 여부 검토해야 되는데 관련 판례가 딱 있죠. 딱 이 문제에 대한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자, 표공과 수용 재결은 이러이러해서 자, 원래는 독립된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자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넘고 예측 가능성 없기 때문에 하자승계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례가 있다는 거, 직접적인 관련 판례 있으면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결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와 예시 답안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백지에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X토지에 액화 석유가스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A군 군수에게 국계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A군 군수는 갑에게 X토지 대부분이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서, 자, A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 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 지침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 시설의 세부 허가 기준으로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 지침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자, 갑은 그래서 이때 A군 군수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물음 1번 보시면요. 자, A군 군수가 갑에게 이러한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해서 그 거부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인지 검토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A군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 A군 군수에게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A군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근데 거부 처분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이냐를 첫 번째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그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느냐, 즉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물음 1번에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에 물음 2번에서는요. A군 군수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따라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운영 지침이 있죠.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이므로 나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당부에 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감평사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충을 해놨습니다. A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요거는 행정규칙이다. 요거는 훈령 형식이면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다라고 단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운영 지침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한 바가 없잖아요. 미리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평사 수험생들이 타시험 기출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미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행정규칙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음 2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물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군 군수의 거부 처분이 행정 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대상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을 사전 통지라고 합니다. 자, 취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목차는요. 플러스 알파 목차예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사전 통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전 통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의나 취지까지는 적지만은 생략 사유는 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목차까지 적어주시면은 이거를 쓰지 않은 수험생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 득점을 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생략 가능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생략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생략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생략 가능한 사유도 답안지에 적어주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인지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논점은 사실 행정법 기본 강의 때 강조를 했었던 논점이기도 하죠.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논점입니다. 자, 그래서 학설은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했고, 자, 판례의 경우에는 부정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검토는요. 자,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허가 갱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에는 자격 등록의 갱신과 관련해서 자,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갱신을 신청했는데 갱신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권익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저러한 자격 등록이나 인허가 갱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물음 1번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물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거부 처분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행정규칙대로 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냐가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물음 1번이 중요한 내용이고 물음 2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감정평가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물음 1번이 중요한 내용이고 물음 2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소재 보시면요.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미 결론 드렸죠. 행정규칙으로서 재량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없다라고 결론 이미 드렸고요. 만약에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요 행정규칙이 법이 아니잖아요. 대외적 구속력 없잖아요. 이게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냐면 자,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얘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법이라면은 법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고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법은 그래요. 걔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돼. 법이다. 그러면 법을 지켰으면 적법,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행정규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규칙대로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대로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처분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칙상 행정규칙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즉 무슨 얘기죠? 행정규칙이 뭔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말은 행정규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만하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고 재량을 그렇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한 곳에는 가스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건 지침이, 이 사건 행정규칙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 때문에 마을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가스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했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한 개발 행위 거부한 것을,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지침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방금 물음이 뭐였냐면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물음 2에 물음을 보시면요. 자, A군 군수가 나는 지침대로 했으니까 내가 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A군 군수의 주장은 뭐냐면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내용을 반쪽에서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맞습니다. 왜 맞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요 앞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요 앞부분. 나는 행정규칙에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틀린 겁니다. 자, 왜냐면요. 요거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규칙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나온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말할 때 요 앞부분은 틀린 거예요. 요거 앞부분 틀린 겁니다. 자, 따라서 A군 군수의 주장은 타당하진 않아요. 타당하지 않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거부 처분은 적법한 것은 맞습니다.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결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틀린 거죠. 이유가 이 거부 처분이 왜 적법하냐에 대한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지침, 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 이 지침 자체가 특별히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지 그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요 논리와 요 논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A 군수는 내가 행정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것은 요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침에 따라서 한 처분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은 적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요거 좀 헷갈리는 얘기인데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가 봐 하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25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는 문제 2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